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과 함께 식당을 운영 중인 30대 여성이에요. 작년 이맘때만 해도 저희 부부는 몇 년 사이 4배나 올라버린 임대료 때문에 4년간 운영해온 가게를 접고 좌절에 빠져 있었어요. 하지만 인생엔 고생도 있고 낙도 있다고 불과 몇 달 사이 인생에 꽃이 폈지 뭐예요. 생각지도 못한 행운 덕분에 이제는 임대료 걱정 없이 장사를 하게 돼서 기쁘기도 하지만 그보다 남편 가슴에 맺힌 한을 풀 수 있어서 행복하기만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부부에게 일어난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남편과 제가 만나게 된 건 지금은 고인이 되신 저희 시아버지 덕분이었어요. 저는 전문대 비서학과를 졸업하고 소규모 기업에 다니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모시던 분이 바로 제 시아버지셨거든요. 제 시아버지이자 회사 대표였던 아버님은 대외적으로는 냉철하고 수완 좋은 사업가였지만 제가 가까이서 모시면서 본 바로는 세상 둘도 없이 따뜻한 로맨티스트였어요. 아버님은 결혼 전에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지만 집안의 반대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고 지금의 아내와 정략 결혼을 하셔야 했대요. 제 시어머니는 대대로 법조계 인사를 배출한 집안의 자녀로 사업가의 아내로는 적합한 스펙을 가진 분이었어요. 그래서 아버님과 어머님은 서로의 필요에 의해 사랑 없는 결혼을 하신 거였죠. 그 사이에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제 남편이고 나머지 하나는 남편보다 7살 어린 시동생이에요. 남편 얘기를 들어보니 어릴 때부터 어머님께서는 시동생을 많이 편애하셨다고 하더군요. 이유는 하나였어요. 제 남편은 입양하였고 시동생은 시어머니께서 낳은 친자였거든요. 시부모님 사이에는 결혼하고 4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업차 골프를 치고 집에 돌아오시던 아버님이 길을 잃고 헤매던 제 남편을 발견했고 보호자가 나타날 때까지 임시 보호를 하다가 결국 입양을 하게 되었죠. 길에 버려진 제 남편을 입양하는데 1등 공신은 바로 시할머니셨어요. 제 남편을 보자마자 이 애는 우리가 키워야겠다고 하셨을 정도로 제 남편을 예뻐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세상에, 네 아들이라고 해도 다들 믿겠다. 어쩜 너랑 이렇게 빼다 박았다니? 눈매며 입술, 인중 깊은 것까지 딱 너다. 예, 혹시라도 부모가 안 나타나면 이 애는 니들이 입양해 키워라. 어머님, 누구 자식인 줄 알고 길에 버려진 애를 함부로 키워요? 그리고 이 일을 닮으면 얼마나 닮았다고요? 애들은 자라면서 얼굴이 수없이 변한다잖아요. 그런 이유라면 저는 입양 반대예요. 당연히 어머님은 반대를 하고 나섰지만 시할머니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네가 그런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니들 결혼하고 산 지 4년이 지났다. 혹여 애 문제로 널 닥달하면 오히려 스트레스 받아서 임신이 안 될까봐 우리 집 사람들 누구도 너한테 애 문제 결혼한 적 없어. 그뿐이니 네 몸에 무리 갈까봐 집안일 하는 사람이며 수행 비서까지 붙여서 네 수발 다 들어줬잖니. 그런데 그러는 동안 넌 뭘 했니? 네 남편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회사 일로 뛰어다니는 동안 넌 백화점 쇼핑에 피부관리나 받으면서 탱자탱자 논 거밖에 더 있어? 아직도 애속식도 없으면 미안해서라도 네가 나서서 입양을 권해야 할 판에 어디서 되고 안 되고를 따져? 너한테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어머님, 애 안 생기는 게 제 탓인가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라고요.
그이가 협조를 안 하는데 어떻게 애가 생기겠어요?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던가? 씨 없는 수박일지 누가 아냐고요? 네가 아주 뚫린 입이라고 별소리를 다 하는구나. 의사도 아무 하자 없다고 한 내 아들한테 뭐가 어쩌고 어째? 이젠 하다 별 핑계를 다 대는구나. 아무튼 우리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비록 피는 한 방울도 안 섞였는지 몰라도 사랑 주고 정 주면 내 자식 되는 거다. 게다가 애가 우리 명훈이를 이렇게 꼭 닮았잖니? 그러니 보호기간 끝날 때까지 애 부모가 안 나타나면 법적 절차 밟아서 입양하도록 해. 희한하게도 피 한 방울 안 섞인 제 남편이 아버님을 많이 닮았던 탓에 시할머니 마음은 처음부터 제 남편한테 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라는 동안에도 남편은 친손주인 시동생보다도 할머니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랄 수 있었죠. 물론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제 남편을 눈의 가시로 받아들이셨지만요.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이 시댁에 입양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임신을 하신 거예요. 시어머니 입장에선 어쩌면 불행한 일이겠지만 제 남편 입장에선 정말 다행이 아닐 수 없었죠. 임신이 조금만 빨랐더라면 입양은 안 됐을 테니까요. 남편은 비록 어머님한테 사랑은 못 받았지만 아버님과 시할머니한테는 친자식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랄 수 있었어요. 아버님은 주말마다 제 남편과 캐치볼도 해주시고 낚시를 갈 때도 꼭 데리고 가셨거든요. 제 남편이 어릴 때부터 나이답지 않게 낚시를 취미로 삼게 된 것도 이런 아버님 영향 때문이었죠. 남편은 자라면서 생김새는 물론 행동까지도 아버님을 쏙 빼닮아갔어요. 그러니 시할머니께서 안 예뻐할 수가 없었죠. 그런 반면 시동생은 생김새도 그렇고 뭐 하나 아버님과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죽하면 집안에서 시동생을 입양아가 아닐까 의심했을까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손톱을 바짝 세우고 달려들었죠. 아가씨가 소문냈죠? 우리 중원이가 그 애가 아니란 소문. 언니도 참,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요. 생사람 잡지 마세요. 내가 들은 게 있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 시고모님 딸 결혼식 때 아가씨가 사람들 앞에서 그랬다면서요. 우리 중원이가 지 아빠랑 얼굴도 안 닮은 거 보면 밖에서 나온 애가 분명하다고. 이거 어머니 허위사실 유포라는 거 몰라요? 아가씨도 알죠? 내 친정 법조계 사람들로 넘쳐나는 거. 한 번만 더 헛소리하고 다니면 법정에서 피눈물 쏟게 할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요. 억울한 마음의 어머님은 자기 친정 세력을 과시하면서 소문을 막으려고 무진 애를 쓰셨어요. 그 덕에 더는 시어머니 앞에서 시동생 출생을 두고 의심하는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뒤에서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곤 했죠. 어머님은 그걸 아버님 탓이라고 했어요. 당신이 대원이만 챙기니까 사람들이 더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이름만 해도 그래요. 우리 애 이름을 왜 대원이 따라 학렬을 맞춰요? 주어원의 이름을 왜 친자식 이름 짓는데 쓰냐고요? 당신 말 조심 좀 해. 언제까지 우리 대원이한테 주어원 자식이란 소리를 할 거야. 대원인 엄연히 우리 자식이야. 입양한 그 시점부터 우리 집 큰아들이라고. 그리고 동생이 형 이름 따르는 건 당연한 건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 당신 말대로 중원이가 내 아들인 거 틀림없다면 주변 말이야 무시하면 되잖아. 혹시 그러지 못하는 이유라도 있는 거야? 어머머, 이 사람 좀 봐. 이유는 무슨 이유예요? 그냥 내 자식이 그런 소리 듣는 게 싫으니까 그러는 거지. 아버님 반격에 어머님은 꼬리를 내리셨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시동생은 어머님이 아버님 몰래 외도를 통해 가진 아이였거든요. 그러니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어머님은 비밀이 탄로날까봐 더 손톱 발톱을 세워가며 싸워댔던 거였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아버님은 어머님이 임신을 했다는 말을 했을 때부터 어머님의 외도를 눈치채셨다는 걸요. 제가 아버님 곁에서 비서로 일할 때 아버님 친구이자 주치의셨던 김 박사님을 뵌 적이 있는데 그때 두 분이 하시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몇 토막 주워들은 거라서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아버님이 무정자증이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아버님 임종을 앞두고 김 박사님께 들어보니 시동생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정자증 판정을 받으셨더라고요. 물론 주변엔 그 사실을 비밀로 했고요. 아무튼 남편과 시동생이 호적상으로는 형제지간이었지만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남보다 못한 사이로 자라야 했어요. 어머님은 어떻게든 제 남편보다 자기 아들을 잘 키워보려고 노력을 하셨나 보더라고요. 과외도 그렇고 학원도 그렇고 시동생한테만 좋은 건 다 몰아주셨으니까요. 하지만 공부머리는 타고나는 거라잖아요. 시동생은 들인 돈에 비해 성과는 그리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일찌감치 시동생을 데리고 미국으로 유학길에 올랐다더군요.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이름 있는 대학에 보내기 힘들 거라고 생각하셨던 모양이에요. 이유야 어떻든 그 덕에 남편은 아버님과 오붓하게 부자의 정을 나눌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입사해서 아버님 비서로 일할 때도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시동생은 방학 때만 한국에 들어왔고 어머님은 수시로 한국에 들어오시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미국에서 아들과 함께 보내곤 했죠. 어머님은 한국에 들어와서도 하는 일이라고는 쇼핑을 하거나 성형외과 시술을 받거나 지인들과 골프를 치러 가는 것 외엔 관심이 없는 사람 같았어요. 아버님 비서인 제가 큰아들과 사귄다는 걸 아시고도 딱히 반대하지 않으실 정도로요. 윤비서, 요즘 태원이랑 만난다며? 윤비서가 똘똘한 건 알았지만 어떻게 태원이를 꼬실 생각을 다 했어? 꼬신 게 아니라 아무래도 나이도 같고 자주 보다 보니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래, 뭐 어쨌거나 연애를 해서 그런가 얼굴이 많이 폈네? 이러다 몇 년 뒤엔 윤비서가 아니라 며느리라고 불러야 하는 거 아닌가 몰라? 죄송합니다, 사모님. 아니야, 그럴 거 없어. 사람 마음이 그런 걸 뭐 어쩌겠어? 그리고 난 윤비서가 태원이 짝으로 잘 맞는다고 생각해. 학벌도 그렇고 집안 사정도 그렇고 윤비서 정도가 딱 태원이 수준이잖아. 윤비서, 부디 마음 변하지 말고 태원이랑 결혼까지 하길 바래. 진심이야. 드라마를 보면 잘 사는 집 사모님이 자기 아들과 사귀는 가난한 여자를 찾아가 컵에 든 물을 뿌리고 돈 봉투를 던지고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솔직히 저도 남편과 사귀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내심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비록 조롱에 가깝긴 하지만 오히려 저와의 교제를 달가워하는 걸 보니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대원 씨, 사모님 눈에는 내가 너무 쉽고 하찮아 보이나 봐. 왠지 교제를 반대하는 것보다 더 자존심이 상하네? 자기도 잘하면서 내내 이런 기분이었어? 그렇지 뭐. 그래도 아버지랑 할머니는 내 편이었으니까 별로 힘들거나 하지는 않았어. 어머니께서 나를 싫어하시는 건 내가 중원이가 받아야 할 아버지 회사를 탐낸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일 거야. 난 사실 회사 일엔 관심도 없는데 말이야. 어머니도 내 꿈을 안다면 달라지시겠지. 아버님은 제 남편이 회사를 물려받기를 바라셨지만 남편은 생각이 달랐어요. 회사 경영보다는 요리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 일로 아버님과 많이 다투기도 했지만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아버님은 남편 뜻을 따라주셨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본격적으로 요리 공부를 시작한 남편은 일본에 있는 요리학교로 유학을 떠났어요. 그 바람에 저희는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되었죠. 아버님은 저를 통해 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뭐가 필요한지를 들으셨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한 번은 저와 함께 아들이 있는 일본에 가서 셋이 함께 온천 여행을 한 적도 있었어요. 처음엔 아들이 요리 공부를 하는 걸 반대하셨지만 막상 시작하고 보니 누구보다 더 열렬히 응원을 해주셨죠. 유학 생활을 마친 남편은 한국에 돌아와 바로 자기 가게를 차리려고 했지만 아버님이 반대를 하셨어요.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라는 게 이유였죠. 사실 그때 남편과 저는 가게를 차리고 얼마 뒤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어요. 제가 퇴사 후 남편 가게 일을 도우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이 어긋나 버린 거예요. 아버님은 가게를 차려주는 대신 제 남편을 아버님이 자주 가시는 단골 일식집에 보내셨어요. 거기서 밑바닥부터 배우라고요. 자기 장사는 그 뒤에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말이죠. 물론 아버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그때는 솔직히 좀 야속하긴 했어요. 회사도 포기한다는데 그깟 가게 하나 차려주는 걸로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나 싶었거든요. 당시엔 아버님의 깊은 뜻을 철없던 제가 몰랐던 거죠. 예정대로라면 저는 결혼을 앞두고 퇴사를 해야 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남편 벌이가 얼마 되지 않아서 저도 벌어야 했거든요. 아버님도 허락한 부분이기는 했지만 시어머니께서 그 일로 많이 불쾌해 하시더라고요. 예, 사람들 눈도 있는데 굳이 비서일을 계속 해야겠니? 세상에 어떤 며느리가 시아버지 비서일을 해? 돈 때문이니? 그런 거면 내가 매달 생활비 보내줄게. 사실 그간 태원이가 허튼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내심 걱정했었는데 지금 보니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다행이다 싶다. 그게 다 네 덕분 아니겠니? 너랑 만나면서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한다는 걸 지도 깨달은 거겠지. 앞으로도 네가 태원이 옆에서 처신 잘하도록 많이 좀 가르쳐라. 그럼 내가 심심찮게 챙겨줄 테니 알겠지? 어머님은 남편이 일식집에 취직을 하자 회사에 욕심이 없다는 걸 아셨는지 전보다 많이 유해지셨어요. 혼수며 예단 문제로 괴롭히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그동안 고생 많았다면서 아버님 몰래 보너스도 두둑히 챙겨주셨죠. 하지만 제가 퇴사를 않고 비서 일을 더 한다고 하자 바로 달려와 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마치 제가 회사에 남아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뭐가 있는 것처럼 끝까지 퇴사를 종용하셨어요. 그게 내심 걸리긴 했지만 시어머니가 말리는 일이라서 끝까지 고집을 부릴 수만은 없었어요. 그래서 퇴사를 하고 결혼식 이후 재취업을 했어요. 전에는 아버님과 종종 낚시도 다니고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았던 남편이었지만 결혼 후에는 사는 집도 다르고 식당에 취직한 지 얼마 안 돼서 시간을 내기 힘들어진 탓에 아버님과 만나는 날도 손에 꼽을 정도에 불과했어요. 그러다 보니 시댁과 점점 더 멀어져 갔죠. 그렇게 3년을 일식집에서 일을 배운 남편은 드디어 가게를 차리게 되었어요. 가게 오픈에 맞춰 저도 퇴사를 하고 남편 식당 일을 돕기 시작했고요. 가게는 아버님이 차려주셨지만 어떻게든 인건비를 줄이려고 그러기로 한 거였죠. 남편이 차린 식당은 전통 일식집은 아니고 덮밥 전문 가게였어요. 주 메뉴는 튀김덮밥과 회덮밥이었지만 남편의 야심작은 한정 판매를 하는 장어덮밥이었어요.
단가가 꽤 센 편이었는데도 점심시간에 매진이 될 정도로 인기가 좋은 메뉴였죠. 손도 많이 가고 수량도 적은 메뉴였음에도 남편이 장어덮밥을 고집한 건 아버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이 장어덮밥을 좋아하시거든요. 아버님은 종종 가게에 들러 남편이 만든 장어덮밥을 드시고 가셨는데, 그래서 남편은 아무리 주문이 밀려도 아버님께 드릴 장어덮밥 1인분은 매번 남겨두고 판매를 하곤 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아버님 발걸음이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저희 부부도 가게 일이 바빠서 따로 시댁에 찾아뵙기 힘들어졌고요. 그렇게 3년 가까이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아버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아가, 가게 휴무가 언제니? 혹시 시간 내면 가까운 데로 나들이라도 가지 않으련? 아버님, 저희가 다음 주 수요일이 휴무예요. 그럼 그때 나들이 가실래요? 도시락으로 아버님 좋아하시는 장어덮밥 싸갈게요. 자주 못 찾아뵈서 죄송해요. 사실 가게 일로 많이 지쳐서 쉬는 날만이라도 푹 자고 싶었지만 모처럼 아버님이 먼저 연락을 해주셨는데 피곤하다는 핑계로 약속을 미룰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휴무 전날 늦게까지 도시락 준비를 해서 아침 일찍 아버님을 모시러 갔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일이 있어서 밖에 나와 계신다고 집으로 가지 말고 아버님이 계신 곳으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땐 아무 생각 없이 아버님이 알려주신 곳으로 차를 끌고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때 아버님은 병원에 입원 중이셨더라고요. 담당 의사한테 하루 외출 허락을 받고 저희를 만나러 나오신 거였죠. 남편과 저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시댁의 발길이 뜸해진 건 우리 부부가 가게 일로 바빴다는 핑계도 있지만 실은 어머님이 저희 부부의 방문을 꺼려하셨던 이유도 있어요. 어머님은 아버님 눈을 피해 저희 부부한테 늘 이러셨거든요. 그만큼 키워줬으면 이제 아버님 그늘 벗어나 스스로 살 생각을 해야지. 뭐 얻어먹을 게 있다고 집에 드나드니? 왜? 가게 하나 받은 걸로 부족해서 그런 거야? 돈 좀 더 얹어줘야 돼? 어머님, 저희는 그런 생각으로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이도 그렇고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오는 거지 다른 뜻은 없어요. 이 인사는 무슨 우리가 니들 인사받고 살 정도로 한가해 보이니? 대원이 너 혹시라도 호적에 이 집 아들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내 남편 회사를 욕심내고 있는 거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마음 고쳐먹어. 엄연히 우리한테는 친자식이 있는데 설마 양자인 너한테 회사를 주겠니? 꿈도 꾸지 마 얘. 난 솔직히 니들이 매번 찾아올 때마다 속에 흑심을 품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스러워. 니들이 내 입장이라면 안 그렇겠니? 내 남편이 사람이 물러서 양자인 너한테 그간 정도 주고 아낌없이 지원은 해줬다면 그건 어디까지나 네가 친자랑 양자 사이에 차별한다고 서운해할까봐 그런 거지 다른 의미는 없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 애한테 친자식은 엄연히 중언이 하나뿐이라고. 그 정도 해줬으면 알아서 떨어져 나가야지. 이런 것도 내 입으로 말하게 하니? 잘 알아들었으면 앞으로는 찾아오지 마. 그런 말을 듣고 시댁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달가울 수는 없잖아요. 아버님이 오라고 하신 날에는 어쩔 수 없이 찾아뵙곤 했지만 갈 때마다 우리 부부를 대하는 싸늘한 표정에 나중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는 시댁 발걸음을 끊게 되었어요. 그렇게 발길을 딱 끊은 지 1년이 조금 지난 동안 아버님도 서서히 저희 가게에 발길을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말씀이 빈말이 아니었구나 생각하게 되었죠. 그런 와중에 아버님이 함께 나들이를 가자고 하시니 좀 의아하긴 했어요.
그런데 막상 1년 만에 아버님을 만나 뵈니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더라고요. 못 본 사이 아버님이 많이 수척해지셨거든요. 한눈에 봐도 병색이 짙어 보였어요. 아버님, 어디 편찮으세요? 살이 왜 이렇게 많이 빠지셨어요? 안색도 안 좋으시고요. 병원에는 가보셨어요? 김 박사님한테 진료 예약이라도 할까요? 아가, 그럴 필요 없다. 안 그래도 김 박사 만나고 오는 길이야. 한동안 감기로 고생을 해서 살은 좀 빠졌다만 건강하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그나저나 이렇게 보니 좋구나. 그래, 가게는 잘 되고? 네, 이 솜씨가 좋아서 그런지 이젠 제법 단골도 많이 생겼고 점심때는 가게 앞에 줄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아르바이트생을 더 써야 하나 고민 중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동안 왜 한 번도 안 오셨어요? 이이가 아버님 드릴 장어덮밥은 항상 남겨두고 있었는데요. 아, 오늘 도시락으로 장어덮밥 싸왔어요. 아버님 드린다고 이이가 아침 일찍 가게 나가서 준비했어요. 아버님은 남편이 만든 장어덮밥을 보시곤 반가워하셨어요. 안 그래도 장어덮밥 생각이 간절하셨다면서요. 하지만 평소와 달리 아버님은 얼마 드시지 못했어요. 저희 앞에서 티를 안 내시려고 많이 노력하셨지만 아버님이 많이 편찮으시다는 걸 모를 수가 없었죠. 식사를 마친 아버님은 모처럼 아들과 호숫가를 거닐고 싶다고 하셔서 저만 자리에 남게 되었어요. 남편은 묵묵히 아버님을 부축하고는 천천히 호숫가로 걸어나갔죠.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두 사람은 근처 벤치에 앉더라고요. 아마도 아버님이 많이 힘들어하셔서 그랬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부자는 한참 동안이나 벤치에 앉아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었어요. 얘기가 끝나기를 기다리던 저는 깜빡 잠이 들고 말았죠. 그런데 잠에서 깨어보니 아버님은 안 계시고 남편 혼자 멍하게 앉아있더라고요. 여보, 아버님은 어디 가시고 당신 혼자 있어? 기사분이 모시고 갔어. 그럼 나 좀 깨우지 그랬어. 당신이 곤히 잠들어 있어서 아버지가 깨우지 말라고 하셨어. 그 말을 하는데 남편 눈이 촉촉하게 젖어 있는 게 보였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저를 끌어안고 펑펑 울더라고요.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30이 넘도록 아버님의 양자로 살았던 남편이 실은 아버님 친자식이었다는 얘기였어요. 아버님이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하기 전 사귀었던 여자가 바로 제 남편을 낳아주신 분이었던 거예요. 남편의 친모는 집안의 반대로 아버님과 헤어질 무렵 이미 제 남편을 임신한 상태였던 거죠. 그걸 모른 채 아버님과 이별을 했고 이후 임신 사실을 알고는 혼자 낳아 혼자 기르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던 거죠. 뒤늦게 남편의 외가를 통해 그 사실을 듣게 된 아버님은 남편을 데려다 키우신 거예요. 하지만 제 남편이 아버님의 친자식이라는 걸 알면 시어머니 구박이 심할 것 같아서 길 잃은 아이를 데려온 것처럼 꾸몄던 거고요. 시할머니께서 그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제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키우셨던 거죠. 그날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남편은 한동안 가게 문을 닫을 정도로 많이 힘들어했어요. 단순히 친부를 알게 된 걸로 끝날 일은 아니잖아요. 그 긴 시간 동안 남편은 고아 아닌 고아로 살아야 했으니까요. 물론 아버님과 할머니 사랑을 받고 자라긴 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는 자신이 이 집 자식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늘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기분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한때는
부모한테 버려진 자신을 길러준 고마운 분우 받아들였던 아버님이 이제는 자신과 엄마를 버렸던 모진 인간으로 느껴질 테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로서는 남편이 느끼는 감정이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도 남편의 상처에 조금도 위로를 주지 못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한동안 마음을 못 잡던 남편은 조금씩 예전의 모습을 찾아갔고 저와 함께 아버님이 입원해 계시는 병원을 찾아갔어요. 췌장암 말기라서 병원에서도 더는 치료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더군요. 주치의를 통해 아버님 상태를 전해들은 남편은 그날 집에 돌아와 제게 그러는 거예요. 여보, 한동안 가게 문 좀 닫자. 언제까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 마지막은 내가 지켜드리고 싶어. 억울해서라도 이렇게는 못 보내드릴 것 같아. 그래, 그렇게 해. 가게 신경 쓰지 말고 아버님 곁에서 지내. 그래야 나중에라도 후회가 안 남지. 마지막 효도 잘해드려. 그렇게 남편은 병실에서 함께 기거하며 아버님 곁을 지켜드렸어요. 그리고 한동안 저희 가게는 문을 닫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가게 문을 닫은 지 좀 돼서 주방 냉장고 안에 있는 재료들을 정리하려고 가게에 들렀는데 건물주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월세를 올려달라는 전화였죠. 그런데 그 올려달라는 인상폭이 해도 너무한 거예요. 네? 아니, 갑자기 월세를 그렇게나 올려달라니 이건 정말 너무하잖아요. 장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랑 뭐가 달라요? 그러지 마시고 저희 사정도 좀 생각해 주세요. 하루아침에 월세를 4배나 올려달라는 건물주의 말에 욕이 나올 뻔했어요. 처음 장사를 시작하고 손님이 없어서 남은 재료가 썩어 나가던 때에도 우리는 허리띠 졸라매며 가게세는 밀리지 않고 냈어요.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제 겨우 자리를 잡고 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가게세부터 올려달라고 하니 정말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생각 같아서는 욕이라도 한 바가지 퍼붓고 싶었지만 그런다고 달라지는 게 없어서 최대한 정중하게 말을 했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임대료의 5% 이상 인상할 수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4배나 올려달라는 건 말이 안 돼요. 게다가 요즘 집안일 때문에 가게 문도 닫고 있는 형편이라고요. 그랬더니 그건 자기 알 바 아니라며 세를 올려주지 않을 거면 가게를 비워달라지 뭐예요. 결국 소송을 하느니 마느니 하며 한참을 싸우곤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하도 열받아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주님 위에 건물주라더니 이래서 그런 말이 나왔나 보다 생각했어요. 평소라면 당장 남편한테 전화해 건물주 욕이라도 실컷 했겠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그럴 수는 없었어요. 남편은 간병을 하느라 몸도 마음도 지쳐 있을 텐데 저까지 힘들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언제까지고 이 문제를 두고 볼 수만은 없어서 병원에 찾아가 남편한테 가게세 인상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한숨을 푹 쉬고는 그러더라고요. 아버님 상태를 봐도 당장 가게 문을 열기 힘들 것 같으니 가게를 빼는 게 좋겠다고요. 그간 자리를 잡으려고 가게에 들인 공을 생각하면 절대 그만두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을 생각하면 고집을 부릴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가게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일단 계약 기간이 남아있으니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것만 천천히 정리했어요. 나머지는 아버님 상태가 좀 안정이 되면 남편이 하기로 했고요. 그런데 남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버님 상태가 나날이 악화된 거예요. 그래도 한동안은 의식이 있으셔서
남편 얼굴도 알아보시고 고개나 손짓으로 의사소통도 하셨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힘들게 되고 말았어요. 병원에서도 일주일을 넘기기 힘들 거라며 가족들한테 연락을 하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병원에 찾아온 어머님이 아버님 상태를 훑어보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그간 수고 많았다. 그래도 네가 키워준 보답은 하는구나. 그래서 말인데 이제 병원엔 안 와도 된다. 여긴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너희는 이제 그만 가봐. 우리 중원이 곧 한국 들어오니까 넌 여기 있을 필요 없어. 그간에 정이 있으니 장례식 때는 연락하마.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이러고 계신데 어떻게 제가 자리를 비워요? 아버지 곁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제가 임종 지킬 거라고요. 예, 네가 무슨 자각으로 내 남편 임종을 지키겠다는 거니? 너도 알겠지만 나 너 싫어. 보기 싫다고. 안 그래도 곧 파양 신청할 생각이야. 그동안 이 사람 뜻이 하도 강경해서 내가 참아줬다만 이제 의식도 없으니 더는 내 뜻을 못 꺾을 거 아니겠어? 그리고 내가 이 사람 죽기 전에 널 파양하겠다는 게 무슨 뜻인지는 알지? 너한테는 유산을 한 푼도 주지 않겠다는 얘기야. 너 돈 한 푼 안 줘도 이 사람 임종시킬 생각 있어? 없지. 그거 봐.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이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쓸데없이 기운 빼지 말고 돌아가. 아버님 임종을 앞둔 순간 시어머니는 본색을 드러냈어요. 어머님 머릿속에는 죽어가는 남편보다 남편이 남길 유산이 먼저였던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옆에서 조용히 듣고 계시던 아버님 주치의이자 오랜 친구인 김 박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재수씨, 대원이를 파양하는 건 안 될 겁니다. 이 친구가 자기 아들을 파양하는 건 원치 않을 테니까요. 아니, 김 박사님, 다 죽어가는 양반 뜻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리고 아들은 누가 아들이라는 겁니까? 내 남편한테 아들은 우리 중원이 뿐이에요.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고 곧 서류상으로도 그렇게 될 겁니다. 하하, 재수씨, 그러니까 파양이 안 된다는 겁니다. 생물학적으로도 친자식은 중원이가 아니라 대원이니까요. 재수씨도 알죠? 이 친구 재수씨랑 결혼하기 전에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었던 거. 대원이가 바로 그 여자분이랑 사이에서 태어난 애입니다. 딱 봐도 얼굴이 이 친구랑 판박인데 설마 몰랐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귀신을 본 사람처럼 얼굴이 파래졌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죠. 그런데 재수씨, 중원이가 정말 이 친구 아들 맞습니까? 의사인 제 소견으로는 이 친구 정자로는 중원이가 태어날 수 없어서 하는 말입니다. 기억하시죠? 결혼하고 이듬해에 이 친구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던 거. 그때 사고 여파로 생식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정자 생성이 안 되게 됐단 말입니다. 중원이 태어난 게 두 분 결혼하고 4년인가 5년이 지나서죠. 그러니 중원이는 이 친구 친자식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설마 모르셨습니까? 이 친구는 다 알고 있던데요. 김 박사님 말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동안 남편이 자신의 외도를 통해 애를 낳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니 놀랄만도 했죠. 거기다 좋은 아이라고 생각했던 제 남편이 아버님의 친자식이었다니. 어머님한테 있어서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었죠. 결국 며칠 뒤 아버님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남기신 유언장이 공개되었어요. 아버님은 어머님께 평창동 집과 1억 상당의 현금을 남기셨어요. 그리고 회사와 나머지 부동산, 주식과 현금 등은 모두 아들한테 남긴다고 명시하셨죠. 단
유전자 검사를 통해 자신의 아들로 판명된 아들에게만 유선을 남긴다고 단서를 달고 말이죠. 한마디로 시종생한테는 한 푼도 주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남편의 전 재산을 손에 넣으려고 제 남편을 파양까지 하려고 했던 시어머니는 오히려 자기 꾀에 자기가 당하고 만 셈이었죠. 가게를 정리한 우리 부부는 아버님이 남겨주신 유산으로 건물을 매입했어요. 그리고 1층에 식당을 오픈했죠. 이제는 임대료 인상 때문에 눈물 흘릴 일 없는 진짜 우리 가게를요. 그리고 아버님이 제 남편 앞으로 물려주신 회사는 전문 경영인한테 맡기기로 했어요. 남편의 회사 경영은 경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는 게 맞다며 그런 결정을 내린 거죠. 저도 그 말엔 동의해요. 제 남편한테는 회사 대표의 삶보다 오너 셰프의 삶이 더 잘 어울리니까요. 어쩌면 아버님도 그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요리사가 되겠다는 아들의 뜻을 따라주셨던 게 아닌가 생각해요. 얼마 뒤면 아버님 첫 기일이 돌아오는데 제사상에는 생전에 아버님이 좋아하시던 장어덮밥을 올려드릴까 합니다. 마지막 봄나들이 때 아들이 만든 장어덮밥을 드시면서 행복해하셨던 아버님을 떠올리며 사연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곁에 있는 가족들과 항상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감사하게도 유방암 완치 판정을 받고 현재 아이들이랑 행복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50대 돌싱 여성입니다. 제가 암이라는 병에 걸려 고생을 해보니 건강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았어요. 흔히들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거라고 하는데 그 말이 꼭 맞는 말이더라고요. 저는 유방암 3기였어요. 평소 순환이 잘 되지 않는지 겨드랑이 쪽에 통증이 있었는데 마사지를 받고 오면 괜찮아지길래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그리고 직장인이었다면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이라도 받았을 텐데 제가 둘째를 낳고 회사를 그만두면서 건강검진 같은 거엔 소홀히 한 게 문제였는데요. 사실 회사를 그만뒀을 뿐이지 저는 집에서도 프리랜서 일을 계속해 더 바빴거든요. 물론 바쁜 게 건강을 소홀히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지만 저는 다른 주부들처럼 똑같이 살림하고 애들 키우고 또 제 일까지 하니 몸이 두세 개여도 부족할 지경이라 건강 챙기는 일까지는 할 여력이 없었어요. 그저 아침에 먹는 유산균과 비타민이 제 관리의 전부였죠. 그에 반면 남편은 자영업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맨날 접대한다며 술에 쩔어왔고 저런 사람도 말짱한데 왜 내가 암에 걸렸을까? 종교도 없으면서 세상의 모든 신에게 원망을 쏟았어요. 제가 처음으로 유방암 진단을 받았을 때 나이가 40대 후반이었는데 이제 좀 살만하다고 생각하니 병이 찾아왔더라고요. 그땐 원망하는 마음과 죽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 속에 잠도 들지 못하고 늘 끝도 없는 터널을 건너야만 했죠. 그 터널 끝에는 더 차갑고 어두운 절망이 있다고 생각하면서요. 주마등이라고 하나요? 자꾸만 지난 날들이 떠오르는데 꽃다운 청춘도 아닌데 자꾸만 저는 제 나이가 아까웠어요. 아직은 이렇게 젊은데 이런 내가 암이라는 무서운 병에 걸렸다니. 자꾸만 우울한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암 진단을 받고 저희 집은 거의 초상집이나 다름이 없었는데요. 큰딸이 그 큰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서는
제가 잘못될까 걱정해 울었고 아들놈도 겉으로는 잘 표현하지 않았지만 예전과 다르게 게임도 하지 않고 친구들도 만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저희 집은 그렇게 생기라는 걸 잃어갔어요. 그에 반면 남편은 처음엔 많이 당황하는 것 같더니 유방암 그까짓 거 가슴 제거 수술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며 무식한 말을 했고 아픈 마누라까지 병원비까지 책임져야 한다며 미운 말만 골라 했는데 저런 걸 남편이라고 18년을 살았나? 속에서 천불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사람이 아프니 화낼 기운조차 없었는데 일단은 암 진단을 받고 가장 빠른 스케줄로 수술을 받았죠. 그때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이미 림프절까지 전이가 되어 있는 상태라 수술을 해도 재발할 가능성이 높고 체력을 회복하는 대로 항암 치료도 들어가자고 했는데요. 솔직히 제 귀에는 어떤 말도 들리지 않더군요. 40이 훌쩍 넘었는데도 처음 받는 수술은 공포 그 자체였어요. 그리고 그날은 지방에 살고 있는 시어머니도 올라오셨는데요. 제가 걱정이 돼서 올라오셨다기보다 제가 수술 받은 뒤에도 병원에 있어야 해서 남편과 아이들을 챙겨주겠다고 올라오셨어요. 물론 자발적인 건 아니었고 남편이 얘기해서 전날 기차를 타고 올라오셨는데 저희 집에 와서 아픈 저를 보시고는 너는 나보다 젊은 게 네 몸 하나 못 챙기냐? 이 많은 식구들은 어쩌라고? 라며 볼멘 소리를 하시는데 정말 시어머니가 미웠어요. 저희 시어머니에 대해 짧게 얘기하자면 시아버님과 일찍 사별하고 3남매를 홀로 키우셨는데 저희 남편이 유일한 아들이자 막내였어요. 게다가 그 시대에는 거의 없는 늦둥이였는데 그렇게 아들과 딸을 차별하며 키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신우들이 정말 친정이라고 오는 꼴을 못 봤는데요. 형님 두 분은 결혼해서 일본과 제주도에 사시고 한형님은 서울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자기 엄마 생신이다, 어버이날이다, 심지어 명절에도 오는 법이 없었어요. 저도 제 결혼식 때 딱 한 번 봤는데 그것도 남편이 사정사정해서 겨우 참석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진 찍는데 누나들이랑 매형이 있어야 가족 사진 찍을 때 비교가 되지 않는다며 부탁했다고 했어요. 그래서인지 결혼식 앨범을 보면 누나들이 하나같이 시큰둥한 얼굴인데요. 저희 남편과 시어머님만 입이 찢어지게 웃고 있어서 그 사진이 더 이상해 보였어요. 하지만 사랑에 눈이 멀었던 건지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좋다고 남편이랑 결혼했는데 솔직히 시댁이 지방이라 멀어서 자주 갈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 시댁 갈 일도 별로 없고 먼 거리를 뚫고 시어머니가 자주 올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여기저기 아픈 곳도 많고 혼자 살고 계셔서 챙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또 혼자 사시면서 손은 왜 그렇게 끝인지 김장할 때도 배추 100포기를 뽑아놓고 저더러 와서 하라고 하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직장도 다니고 있을 때인데도 시어머니는 김장이 제 회사보다도 더 중요한 거라고 역정을 내셨죠. 그렇게 담근 김치는 가만 보면 여기저기 퍼주기 바빴는데 혼자 계셔서 그런지 저희 어머니는 거의 노인정에서 살다시피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늘 아들 자랑, 며느리 자랑, 손주, 손녀 자랑하는 게 유일한 낙이셨는데 그땐 싫지만 그래도 시어머니라고 합가하는 것보다는 1000만 번 낫다는 생각으로 서울과 지방을 왔다 갔다 했네요. 너무 거리가 먼 지방이다 보니 명절에는 내려가면서 벌써 지쳤는데 남편은 자기 고향 간다고 피곤한 줄도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명절 연휴 내내 집에는 오지 않고 여기저기 불려다니며 또 술만 퍼마셨는데 시어머니는
오랜만에 내려왔으니 어쩔 수 없지. 넌 괜히 네 남편한테 전화질 하지 말고 손이나 빨리 움직여라. 라며 당신 아들 편만 그렇게 드셨어요. 아마 여기까지 얘기하면 제 또래의 여자분은 분명 공감하셨을 텐데요. 네, 저도 저희 시어머니가 유별나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다른 집 시어머니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부 갈등을 겪는 것보다는 시어머니 살아계시는 동안은 봉사하자는 마음으로 어지간한 일은 제 손으로 했는데요. 제사, 명절, 어버이날, 생신, 그 밖에 여름 휴가나 유독 긴 연휴에는 홀로 계신 시어머니 때문에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를 할 때는 제가 노는 줄 알고 걸핏하면 전화해서 이것저것 쓸데없는 참견을 하셨는데 그렇게 프라이팬에 달궈지는 깨처럼 달달달 볶이다 얻게 된 게 병인 거죠. 그렇게 생각한 저는 시어머니가 미치도록 미웠어요. 그리고 저에게 대리 효도를 시킨 남편놈도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싫었는데요. 그래도 새끼들 때문에 이혼 생각은 못하고 살았죠. 게다가 몸까지 아프니 꼴의 남편이라고 심적으로 의지하고 싶었는데요. 원래 무언가 기대하고 바라면 실망이 크다고. 저는 제가 아프면서 남편놈의 더러운 밑바닥에 오만정이 뚝 떨어졌어요. 남편이 남의 편이라고 하던데 그 말이 맞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걸린 유방암은 암 축에도 끼지 못한다면서 저에게 유난 떨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인간이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모자가 아주 인성까지도 똑 닮았는데 저는 아픈 게 죄가 아닌데 시어머니에게 죄송하다고 했어요. 왜 입에서 그런 말이 튀어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저 대신 저희 애들을 챙겨주셔야 하니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그런 말이 튀어나오더라고요. 솔직히 그때 당시 아이들이 고등학생, 중학생이라 할머니 없어도 끼니 정도는 챙겨 먹을 수 있는데 정작 어른인 남편이 자기 불편하다고 연세도 많은 자기 엄마를 불러 일을 시키는 거였죠. 그러니 죄송하다고 말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남편이었는데 남편은 그저 자기 엄마 밥 먹을 생각에 신이 나 있었어요. 거꾸로 애들은 불편하다고 입이 대빨 나와 있었고요. 그러니 수술을 받으러 가는 저도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요. 그때 저는 그저 아픈 것도 죄다 하는 마음으로 입원 준비를 했죠. 그리고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한 달 뒤 집에 가게 되었는데요. 제 집이 아니더군요. 시어머님이 한 달 동안 당신 편하게 쓰신다고 여기저기 위치를 바꿔놓으셨는데 오히려 제가 돌아와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게 되었어요. 보통 아무리 아들집이라도 며느리 살림에 손을 대는 시어머니는 없을 텐데 저희 시어머니는 그러셨더라고요. 그에 반면 화장실이나 냉장고 청소 같은 것도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는데 자기는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건 힘들어서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당당하게 집안일 해줬으니 그 돈은 받아서 가셔야겠다며 200만 원을 달라고 하셨고 그 돈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셨는데요. 다른 시어머니는 병원비에 보태라고 돈을 주시고 가신다고 했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그저 당신 아들 밥 해먹이고 당신 아들 옷 갈아입힌 돈을 야무지게 챙겨서 가셨어요. 막말로 저희 애들은 점심은 급식 먹고 저녁도 할머니 밥 싫다고 분식점이나 햄버거 같은 걸로 때웠다고 했는데 애들 교복 셔츠도 안 빨아주셔서 저희 딸이 지 동생 것까지 빨아서 같이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속이 상하든지 그날 남편하고도 싸웠어요. 어쩌면 어머니는 당신 손자 손녀는 안 챙기고 당신만 챙기실 수 있어? 그럴 거면 뭐하러 올라오셨는데? 뭐? 그게 무슨 소리야? 80 먹은 우리 엄마가 힘들게 여기까지 와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까지 했는데 며느리가 그게 할 소리냐? 그러니까 왜 하실 거면 같이 하시지. 당신 밥이랑 빨래만 하셨냐고. 미나가 도화 교복까지 빨아서 입혔다고 하더라. 그럴 거면 그냥 지방 집에 편하게 계시라고 하지. 지금 말 다 했어? 감사하다고 엎드려 절이라도 해야 할 판에. 그러게 누가 아프래? 당신 하나 아프는 바람에 이 난리가 난 거잖아. 애들은 애들대로 심란해서 밖으로 돌지. 나는 나대로 마음 불편하니까 일도 안 되지. 뭐? 지금 그게 아픈 사람한테 할 소리야? 나도 속상해서 그래. 그러게 건강관리 좀 잘하지 그랬어? 남편은 저걸 걱정이라고 하는 소리인지 아니면 제 탓을 하고 싶은 건지 자기가 더 당당했어요. 그리고 저는 저런 걸 남편이라고 생각하며 10년 넘게 살았다는 것에 마음이 무너졌는데요. 이건 서운하다는 표현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절망이었어요. 그래도 한때는 참 사랑했던 남자였는데 내가 이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었나 자괴감마저 들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저는 퇴원하고 계속 몸이 아팠어요. 병원에서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무리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집에 온 첫날부터 몸과 마음을 무리했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아이들이 있다는 거였어요. 제가 퇴원하니 애들 아빠 말로 밖으로 돌던 아이들은 학교와 학원 끝나면 집으로 곧장 오고 제가 집에 있어 너무 좋다며 눈물까지 글썽였는데 애들이 엄마가 아프니까 한 달 사이에 철이 많이 들었어요. 엄마 힘들까봐 집안일도 도우려고 하고 전에는 심부름 한번 시키면 그렇게 투덜거리더니 이젠 알아서 심부름 시킬 거 없냐고 하는데 고마우면서도 미안하더라고요. 전에는 빨리 철 좀 들었으면 했는데 아이들이 제가 없는 사이에 훌쩍 철이 든 모습이 속상했어요. 그래서 더 아프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최대한 병원에서 알려준 대로 지내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누가 옆에서 챙겨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또다시 수술은 하고 싶지 않았기에 더 이를 악물고 버텼네요. 그러다 남은 암세포 때문에 항암 치료를 하게 됐어요. 3일 정도 입원해서 첫 항암을 하고 나중엔 통원을 하며 받기로 했는데 일단 3일이니 남편에게 괜히 힘드시게 시어머니 부르지 말라고 미리 말해두었죠. 그래서 제가 냉장고에 먹을 거 해서 채워놓고 필요한 것들은 전부 챙겨놓고 입원했는데 솔직히 그때가 병원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편했어요. 하지만 역시나 항암 치료는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부작용인지 아니면 원래 그런 건지 몸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잘 먹어야 항암도 잘한다고 했는데 음식을 소화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 더 힘들었고 어느새 저는 8kg이나 빠져버렸는데요. 전에는 다이어트 한다고 별짓을 해도 안 빠지는 살들이 하루가 다르게 빠져서 겁이 날 지경이었죠. 그렇게 첫 항암을 마치고 이후 항암은 통원으로 진행했는데 그해 첫 명절이 되었어요. 당연히 저는 시댁에 갈 수는 없었죠. 차례 준비는 둘째치고 이동하는 것조차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좋은 핑계가 생겼다며 불만이 가득했고 저는 그럼 당신만 다녀와. 명절 전날 내려가서 마지막 날에 올라오면 되겠네. 우리 친정은 안 가도 되니까. 라고 말했는데요. 자기는 마누라 없이는 절대 고향에 가지 않겠다며 똥꼬집을 부렸어요. 내가 왜 멀쩡한 마누라 두고 호라비처럼 집에를 혼자 가. 됐고 엄마한테 연락해서 올라오시라고 할까봐. 그럼 자기도 편하잖아. 뭐? 지금 나더러 명절 연휴를 내 집에서 시어머니랑 보내라고? 나 지금 음식도 제대로 못 먹어서 음식 냄새만 맡아도 속이 뒤집어지는데
지금 그게 할 소리야? 그럼 명절 내내 나랑 애들은 굶냐? 자기는 방에 가 있어. 막말로 우리 엄마가 오면 자기도 챙겨 주시겠지. 이건 뭐 감사하다고 절이라도 해야 할 판에. 자기는 그렇게 심보가 고약해서 그런 병에 걸린 거야. 지금 말 다 했어? 내 심보가 어떻다고. 그동안 내가 그 먼 자기 집까지 다니면서 제사다 김장이다 안 한 게 없는데. 사람이 어떻게 그러냐. 나도 내가 이렇게 아픈 거 자기랑 자기 집 때문이라고 생각해. 사람을 좀 부려먹었어야지. 뭐야, 그럼 당신 암에 걸린 게 우리 탓이라는 거야? 그래. 저는 남편의 말에 발끈해서 속에 있는 말을 참지 않고 다 쏟았어요. 니네들 때문에 내가 아픈 거고 시어머니 부르고 싶으면 네가 나가서 호텔에 모시든 하라고 소리를 질렀는데요. 그때 남편이 소리 지르는 것만 봐서는 제가 꾀병 같답니다. 그 말까지 듣는데 기운이 있었다면 뭐라도 던졌을 거예요. 그만큼 너무 열받았는데 다행히 차표를 구하지 못한 시어머니는 아픈 며느리 있는 집에 가서 고생하기 싫다며 상경을 포기하셨죠. 그 바람에 남편은 지 좋아하는 동태전도 못 먹는다며 입이 대빨 나왔는데 친정 부모님이 음식 못하는 딸을 대신해서 이것저것 만들어와 그의 명절은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리고 저도 1차 항암이 끝날 무렵이 되었는데요. 하필이면 그 즈음이 시어머니 생신이셨어요. 시어머니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생일은 명절처럼 절대 혼자 있고 싶지 않다고 진작부터 말씀하셨죠. 하지만 아픈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었고 남편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는데요. 어떡하긴 뭘 어떻게 해. 내가 벌써 기차표 끊어드렸어. 다음 주 목요일에 올라오실 거야. 뭐? 다음 주 목요일이면 나 병원 가는 날인데. 그래, 자기는 병원 가고 나는 엄마 모셔오고 그럼 되잖아. 그리고 자기 힘드니까 밥도 알아서 먹고 들어올게. 그럼 애들은? 애들이야 지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원래 안 그랬나? 그리고 자기는 힘들다고 해도 애들 밥은 챙기잖아. 그야 애들은 먹어야 하니까. 그리고 이왕 나가서 먹을 거면 애들도 데리고 가서 먹여야지. 피차 불편해. 애들이 뭐 할머니 왔다고 좋아하나? 다들 자기 닮아서 조금만 불편해도 얼굴에 심통이 가득하잖아. 말 똑바로 해. 나 닮아서 그런 게 아니고 어머님이 자꾸 나나 애들을 긁으시잖아. 우리 애들처럼 착한 애들이 어딨다고. 그야 당신 생각이지. 아무튼 그렇게 하기로 이미 다 예약했다. 병원 나 없이도 잘 갔다 올 수 있잖아. 이번에도 장모님이 가시지? 저는 남편의 말에 기가 찼어요. 언제는 자기가 저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고 저런 말을 하는 건지. 저는 남편과 대화를 하면 할수록 속이 답답했어요. 마음 같아서는 저런 인간 이혼해서 안 보고 살고 싶었는데 애들도 있고 제가 아프니 저런 인간도 마음처럼 버릴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정말 싫은 그날이 되었어요. 저는 아침부터 친정엄마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고 남편은 오전 근무만 하고 점심때 서울역으로 시어머니를 모시러 간다고 했는데 최대한 늦게 집에 오길 바랬죠. 그리고 제가 집에 도착했을 때는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과일을 드시며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계셨는데요. 저더러 살이 많이 빠졌다면서 안 돼 보인다는 말이 아닌 보기 좋다는 말을 하셨어요. 아, 사람이 좀 아프니 딱 보기 좋네. 너는 그 체중을 유지해야 해. 전처럼 찌면 보기도 나쁘고 사람이 괜히 둔해 보인다? 넌 아파서 돈 벌었다. 저게 아픈 사람한테 할 소린가요? 저는 화낼 힘조차 없어서 그냥 안방으로 들어가 누웠어요. 친정엄마가 집에 와서 시어머니에게 인사하고 간다는 걸 제가 고집부려 보냈는데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죠. 그리고 한숨 자고 일어나니 밖에서는 무슨 파티라도 열린 듯 시끌시끌했는데요. 저희 시어머니가 귀도 잘 안 들리셔서 늘 TV 볼륨을 크게 해놓으시거든요. 거기에 남편이랑 이야기를 해야 하니 당신 목소리도 엄청 크게 하시는데 사람이 싫으면 다 싫다고 깔깔거리는 시어머니 웃음소리도 소름 끼치게 싫었어요. 결국은 아랫집과 윗집에서 시끄럽다며 관리실통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남편은 별것도 아닌 일로 이웃끼리 일어나며 오히려 큰 소리를 내더군요. 어찌나 창피한지. 저는 그때 결심했어요. 내가 완치 판정 받으면 제일 먼저 저 인간하고 갈라서겠다고요. 그럼 그때는 애들도 다 커서 괜히 양육권이니 친권이니 쌓을 것도 없겠다 생각했는데 다음날 새벽부터 남편이 저를 깨우더군요. 다른 건 몰라도 자기 엄마 아침상을 차려드리라고요. 그게 며느리 된 도리 아니겠냐고 하며 출근하는데 출근하는 사람 붙잡고 싸우고 싶지 않아서 저는 알겠다고 했죠. 그래도 제 딴에는 냉장고에 있는 거 털어서 아침상을 차렸어요. 콩나물국도 끓이고 친정엄마가 가져다 주신 밑반찬을 꺼내 상을 차렸는데 시어머니가 이딴 걸 어떻게 먹냐고 숟가락을 들다가 도로 내려놓으시더라고요. 어머니, 그래도 제가 힘들게 차렸는데 조금이라도 드시죠. 됐다. 네가 차리긴 뭘 차려? 콩나물에 물 넣고 끓인 게 다잖아. 아무리 몸이 아프다고 해도 그렇지? 너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 병원비며 생활비며 다 내 아들 돈인데 여태 내 아들한테 이딴 거 먹인 거야? 그이는 밖에서 더 비싸고 좋은 거 먹었어요. 어머님도 어제 그이랑 맛있는 거 드셨잖아요. 밤에 야식까지 다 챙겨 드셔놓고. 뭐야? 저기 아프다고 하더니 약을 잘못 먹었나?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말댔구야? 어머니, 제 나이가 벌써 47이에요. 이제는 할 말은 하고 살아야죠. 저도 지금 제정신 아니에요. 어머니는 저처럼 안 아프셔서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는 것도 보통 일 아니거든요. 그럼 식사 안 하실 거면 치울게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약이 올랐는지 헛기침을 하고는 핸드폰을 들고 화장실로 가셨어요. 남편한테 전화해서 일러 바칠 생각이셨겠죠. 그리고 몇 분 후 제 예상대로 남편한테 전화가 걸려왔는데 그냥 안 받았어요. 아쉬울 사람은 제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11시쯤이 되었을까? 주방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는데 배가 고픈 시어머니가 냉장고에 있는 반찬들 전부 꺼내 양푼에 밥 2공기를 넣고 비벼서 우걱우걱 드시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아, 우리 어머니는 100세까지도 사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런 마음까지 먹었으니 저도 착한 며느리는 아니겠지만 시어머님이 100살이면 제 나이는 60이 훌쩍 넘기에 그때까지 저 꼴을 보고 시집살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끔찍한 거 있죠. 그리고 오후 5시인가 되었을 땐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나오라고 했는지 꽃단장을 하고 나가셨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좋았어요. 그냥 집에 들어오지 말고 어디 좋은 호텔이나 가서 다음 날에 조식 챙겨드리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8시가 넘으니 집에 오더라고요. 그런데 남편 손에 이것저것 참 많이도 들려 있었는데요. 그것들 전부 마트에서 장을 본 것 같은 식재료였어요. 그리고 남편이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내일이 우리 엄마 생신이잖아. 내일만큼은 자기가 미역국이랑 생일상 좀 차려. 갈비도 좀 하고 잡채도 하고. 아, 동태전이랑 우리 엄마 좋아하는 육전도 해. 여기 내가 장도 다 봐왔어. 자기는 그냥 음식만 하면 돼. 이야, 너는 진짜 좋겠다. 내 아들이지만 어쩜 저렇게 가정적이고 자상할까? 너
내 아들한테 평생 잘하고 살아야 한다. 지금 제정신이야? 나더러 그 많은 음식을 하라고? 나 아픈 거 몰라? 또 그런다. 아픈 사람은 뭐 시부모도 안 챙겨? 아픈 건 아픈 거고 생신은 생신이지. 내가 당신 생각해서 저녁마다 엄마 모시고 밖에서 밥 먹었는데 생신 때까지 밖에서 먹으라는 소리야? 좀 그러면 안 돼? 아니면 자기가 하든가. 조용히 못해? 우리 엄마 앞에서 지금 태도가 그게 뭐야? 아픈 게 뭐 벼슬이라고. 됐다. 그만해라. 내가 다 늙어서 생일상 받겠다고 여기까지 기어 올라온 게 잘못이지. 내가 막말로 내년에 또 생일을 맞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 않니? 그래서 내 욕심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 아픈 며느리 생각을 못했네. 아범아, 나 내려가련다. 생일이 뭐 대수니? 그냥 내 집에서 식은 밥에 물 말아 먹는 게 편하지. 엄마, 무슨 말이야. 생일을 누가 그렇게 보내? 당신 뭐해? 우리 엄마한테 얼른 잘못했다고 해야지. 우리 엄마 저 연세에 생일까지 초라하게 보내게 해드리고 싶어? 그러고도 당신이 며느리고 효부야? 효부? 효부 좋아하네. 내가 언제 효부하겠대? 아니, 전에 나는 분명 효부였지. 근데 그렇게 인정해준 적 없었잖아. 그 고생을 해도 며느리니까 당연한 거라며. 왜? 내가 별말 없이 그것들 다 하니까 내가 만만해 보였어? 그땐 나야말로 혼자 계신 어머니 생각해서 나 불편해도 그거 참고 한 거야. 근데 지금 보니까 내가 아주 헛고생을 했네. 괜히 이런 병이나 얻고. 뭐야? 당신 진짜 끝까지 이럴래? 그래. 나야말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하기 싫은 건 안 할 거야. 저는 그렇게 말을 하고 안방문을 걸어 잠궈버렸어요. 그러자 방문 밖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욕을 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했죠. 그리고 약 기운에 잠이 들었는데 남편이 또 저를 깨웠어요. 잠긴 문을 어떻게 열고 들어왔는지 저한테 앞치마를 내밀더라고요. 그래도 그렇지. 오늘 생신인데 당신이 그러면 돼? 우리 엄마 어젯밤에 많이 속상해 하셨어. 당장 내려가신다는 걸 내가 겨우 붙들었다고. 솔직히 우리 엄마가 살면 얼마나 사냐? 당신 아픈 것도 이해해. 근데 하루만 참으면 되잖아. 당신 말대로 그동안 할 거 다 했는데 이제 와서 당신이 당신 점수 깎을 필요가 뭐가 있어? 우리 생신상 잘 차려드리고 기분 좋게 배웅해드리자. 그래야 자기 마음도 편하지. 뭐라는 거야? 지금 마음 편하고 싶은 사람은 내가 아니라 자기 같은데. 그렇게 생신상 차려드리고 싶으면 당신이 해. 내가 멀쩡한데 괜히 그래? 나 살 빠진 건 안 보이니? 그 정도로 음식하는 게 힘든 건데 어쩌면 자기 엄마 생각은 그렇게 하면서 내 생각은 안 해? 그리고도 자기가 내 남편이야? 그럼 기어이 우리 엄마 생신상을 안 차리겠다는 거야? 나이 80 먹은 노인네 생일상 앞으로 몇 번이나 더 차린다고. 그걸 안 차린다고? 남편은 제가 강경하게 생신상 차리는 걸 거부하자 광분하며 안방을 나갔어요. 그리고 아직 주무시고 계신 시어머니를 깨워 지금 당장 모셔다 드릴 테니 집에 가시라고 했는데요. 그 말에 제가 너무 놀라 거실로 나갔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비몽사몽 가운데 그게 무슨 말이냐고 되물었고 남편놈이 저기 저 못된 며느리가 지 몸 하나 아프다고 엄마 집에 가래 라며 뻔뻔하게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하는데 그 말에 시어머니도 기분이 나빠 저를 째려보셨어요. 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됐어. 그만해. 내가 가운데서 죄인이지. 아무래도 며느리 생일상 받기는 글렀으니 그냥 가요. 자기 몸 아프다고 시어머니고 뭐고 없는 거지.
나는 더 이상 엄마가 저 사람한테 그런 취급 당하는 거 보고 싶지 않아. 남편은 급기야 울먹거리면서 말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고양이 세수만 겨우 하고 저를 죽일 듯 노려보며 집으로 내려가셨는데요. 이렇게는 하루도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병이 낫기는커녕 더 심해질 것 같았고, 그러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새끼들만 두고 떠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덜컥 겁이 났어요. 남편이라도 의지하고 싶어 이혼을 참았는데 저런 남편 때문에 제 수명만 단축한다고 생각하니 하루라도 빨리 갈라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야밤에 돌아온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콧방귀만 끼며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자기 겁주려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왜 그렇게 약이 오르던지 저는 제 마음이 100% 진심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 친정 언니한테 전화해 도움을 청했는데요. 형부가 6급 공무원이라 여기저기 발이 넓으셨어요. 그래서 친정언니 도움으로 합의 이혼 서류를 가져다 작성했고 정식으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는데 처음엔 좀 놀라는 눈치더니 이윽고 남편은 저를 향해 비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 몸으로 나랑 이혼하고 어떻게 살려고 그래? 당신 들어올 수입도 없잖아. 왜? 다 늙은 장인 장모님한테 의지하려고? 당신도 참 이기적이다. 장인 장모님은 무슨 죄니? 그리고 나 이혼당할 사유 없거든. 그러니까 양육권, 재산 분할 아무것도 안 줄 거야. 당신은 당신 몸만 이 집에서 나가는 거라고. 그래도 좋으면 이혼해 줄게. 진짜 뻔뻔하다. 이혼당할 사유가 없어? 왜? 도박하고 바람 피우고 그런 거 아니면 이혼당하지 않는다는 법이라도 있니? 그리고 이 아파트 살 때 내 돈만 1억 가까이 들어갔어. 그리고 대출금도 나 수술 받기 전까지 같이 냈고 그 내역들 내 통장에 다 있는데 나더러 몸만 나가라고? 여기서 몸만 나갈 사람은 내가 아닌 것 같은데? 무슨 말이야. 당신 수술하고 그 뒤부터는 내가 다 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애들 학원비에 대출금에 당신 병원비까지. 내 병원비는 보험에서 다 나오는데 거기에 왜 끼는 거야? 그리고 애들 학원비도 내가 아프기 전까지 내 돈으로 다 냈어. 당신이 학원비 아깝다고 가지 말라고 하는 거 내가 보내면서 내가 다 냈다고. 그리고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양육권? 그거 애들한테 물어봤니? 우리 애들 이제 어리지 않아. 누구랑 살고 싶은지 선택할 수 있어. 선택? 네가 그러고도 정상적인 엄마냐? 그러다 너 잘못되면 우리 애들은 아픈 엄마한테 내가 어떻게 애를 맡기니? 됐고 법으로 해. 그럼 깔끔하잖아. 저는 뭘 믿고 저 인간이 저렇게 당당할까 기가 막혔어요. 그리고 형부와 상의 끝에 형부 아는 분의 소개로 이혼 소송을 하기로 했고 소송 중에는 남편이랑 같이 있지 않는 게 낫겠다는 조언대로 저는 친정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갔는데요. 그때 남편이 쌩 난리를 치더군요. 소장을 받고 눈이 완전히 돈 거예요. 제가 정말로 거기까지 할 줄은 몰랐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친정까지 달려와 저더러 나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는데 저희 아빠가 골프채 드라이브 가지고 나가셨고 그놈은 화가 단단히 난 저희 아빠를 보고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을 갔는데 그때 친정 엄마가 많이 우셨어요. 아픈 딸 저런 사위랑 사는 줄 모르고 당신이 그동안 편하게 살았다고요. 그리고 애들도 자기네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빠랑은 살지 않을 거라며 제품에 안겼는데요. 둘 다 너무 커서 제품이 부족했어요. 그 후 저는 정말 살기 위해 마음을 독하게 먹었죠. 이혼하고 애들 키우며 시어머니보다 더 오래 살겠다고 다짐을 하니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고통도 이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 이혼 소송을 맡아준 변호사님을 통해 살고 있는 아파트며 양육비, 또 위자료까지 전부 다 청구할 수 있다는 희소식은 듣게 되었는데요. 원래 이혼 앞에서 아름다운 이별은 없다고 그동안 참았던 걸 전부 보상받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이혼 소송과 추가 항암 치료까지 하며 근 1년 남짓한 시간을 보냈고 드디어 승소하게 되었어요. 사실 남편이 항소만 하지 않았으면 금방 끝날 소송이었는데 그놈이 억울하다고 계속 항소를 하는 바람에 시간이 많이 걸렸죠. 하지만 나중엔 판사님이 괘씸하다고 저희가 청구한 위자료를 다해 거주 중인 아파트를 저에게 넘기라는 명령이 떨어졌고 그에 따라 남편이 절대 못 준다고 했던 그 아파트는 온전히 제 것이 되었는데요. 따지고 보면 집값이 올라 그나마 다행이지 집값이 오르지 않았다면 제가 더 손해를 볼 뻔했어요. 남편이 여건비를 그닥 잘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주변에서 농담처럼 회사는 제가 아니라 남편이 때려치워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할 정도로 제 수입이 훨씬 나았었는데 그때도 제가 남편 기죽이지 않으려고 배려한 거였죠. 그래서 제 돈이 더 많이 기타 생활비로 들어갔고 또 프리랜서로 일하면서도 제가 더 벌었으면 벌었지 남편보다 덜 벌진 않았어요. 그리고 홀로서기를 결심한 뒤로는 걱정했던 것과 거꾸로 제 건강이 많이 좋아졌는데요. 물론 추가 항암의 효과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예전보다 몸도 마음도 편하게 되었어요. 거기에 아이들도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어 그런가 떨어졌던 성적도 다시 올랐고 저는 친정 식구들의 도움을 받으며 나중엔 집에서 조금씩 일도 할 수 있게 되었죠. 아무래도 혼자 아이들을 책임져야 하다 보니 벌긴 벌어야겠더라고요. 대신 무리는 하지 않고 쉬엄쉬엄 하며 제 자존감을 회복했는데 일도 하고 치료도 열심히 받다 보니 저는 세상에서 못 이룰 게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반면 저한테 다 뺏기고 이혼당한 남편은 오갈 곳이 없어 여기저기 신세를 지다 결국 80대 노모인 시어머니 집에 가서 얹혀 사는 것 같았는데 보아하니 실적 미달로 회사에서도 잘린 것 같더군요. 그것도 뭐가 자랑이라고 저한테 양육비 보낼 돈 없다며 강짜를 부렸는데 저는 양육비 필요 없으니 애들 볼 생각은 하지도 말라고 큰 소리 쳤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났을까?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는데요. 자기가 너무 힘들다고 저더러 자기 아들을 다시 봐달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미쳤나요? 어떻게 나온 소굴인데 다시 들어가게. 저는 싫다고 했어요. 아픈 며느리한테 대접받으려 하는 시어머니도 싫고 그걸 주동하며 저를 나쁜 며느리 만드는 남편은 더 싫다고 했는데 그러자 시어머니가 울면서 그러시더군요. 그래, 내가 문제구나. 내가 얼른 죽어야지. 괜히 오래 살아서 아들 며느리 이혼하는 거나 보고. 전부 내 탓이다, 내 탓이야. 저는 수학이 넘어 흐느끼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하도 당해서인지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 말은 할까 말까 하다가 못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했는데요. 네, 전부 어머니 탓 맞아요. 어머니가 아들 자식을 잘못 키우셔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조금이라도 미안한 감정이 있으시다면 그 아들 끼고 죽는 날까지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사세요. 이 말에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으셨는지 아무 말도 못하셨어요. 그래서 그 틈에 최대한 예의 갖춰 인사드리고 전화를 끊은 후 번호를 차단시켰는데요. 애들한테도 아빠나 할머니 전화는 받지 말라고 일러뒀죠. 그러자 우리는 벌써 차단했지. 걱정하지 마. 누나랑 나는
엄마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라고 아들이 먼저 그러는데 애들도 오죽하면 저런 말을 할까. 엄마로서 씁쓸했어요. 좋은 가정 속에서 잘 키우고 싶었는데 괜히 미안하더라고요. 그러자 이젠 다 큰 딸이 엄마는 엄마 몸만 생각해. 우리를 생각해서라도 오래 살아야지. 나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단 말이야. 라고 해줬는데 저는 지금도 그 말을 기억하며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으려 애를 써요. 지금은 그 문제의 아파트 팔아버리고 친정 언니네 근처로 이사와 살고 있는데 딸은 어느덧 커서 대학생이 되어 취업 준비를 하고 있고 아들은 며칠 뒤면 군 제대를 합니다. 둘 다 저보다 키도 크고 이젠 바라만 보고 있어도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는데요. 기쁘게도 완치 판정까지 받아 저는 이제 하늘을 날 것만 같아요. 암이라는 병을 이겨내니 새삼 제 손으로 못할 일이 없겠다는 자신감이 들거든요. 비록 50대 아줌마가 되어 갖게 된 자신감이지만 20대 딸 못지않게 제 안에는 열정이 가득합니다. 이젠 운동도 취미가 되었고 다시 직장도 다니고 여유가 생기면 공연을 보거나 여행도 다니며 이제야 행복다운 행복을 누리며 사는데요. 그동안은 미련하게도 단란한 가족으로 사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저대로 제 역할을 다 하고 남편도 남편대로 열심히 살아 아이들이 크면 서로 수고했다 고마웠다 하며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는 것, 그것이 행복이자 보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살아보니 그거야말로 정말 어려운 일이더군요. 때론 희생하며 살았던 제 젊은 날이 억울하기도 한데 그래서 더 신나게 또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해요. 혼자서도 아니 남편 없이도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매일매일 행복이자 남편에 대한 복수였죠. 복수라는 표현이 좀 거칠게 느껴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잘 사는 것이 그 인간들한테 최고의 복수를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어렵게 되찾은 제 건강과 행복을 매일매일 소중하게 여기며 누리고 싶은 마음인데요. 아팠던 기억을 걸음삼아 건강하고 행복한 백발노인이 되는 게 현재로서는 목표이자 꿈입니다. 아픈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평범하게 예전처럼 사는 것. 그게 행복인지 몰랐다는 건데요. 저 역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삶의 의미를 깨닫고 더 늦기 전에 지금의 행복에 감사하며 살라고 기회를 주시려 암이라는 돌덩이를 저한테 던져주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은 그런 계기 없이도 지금 살고 있는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딸이 저에게 해준 말이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는데 그 말을 제 마지막 인사로 대신하려 합니다. 이제는 과거라 히스토리고 내일은 아무도 모르는 미스터리지만 오늘인 현재는 선물이다. 여러분들도 선물인 오늘을 늘 소중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내일 아침 새로운 선물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살아갈게요.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